자, 이번 주도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그 경영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는 앞으로 공부할 내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핸드아웃으로 7장, 8장이 되겠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조직의 운용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많이 됐었죠. 이런 게 바로 전략인데 이 전략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전략을 그야말로 조직의 어떤 운용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학습했던 뭐 조직의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기업의 여러 가지 형태라든가 회사의 여러 가지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전략을 우리가 학습하기 위한 사전 단계였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흥미 유발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했는데 졸린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빨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그 챈들러 이론하고 톰슨의 이론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수업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톰슨의 이론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톰슨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는, 이렇게 말을 더듬지, 아셔야 할 것은 그 시스템 이론에 관한 거. 시스템 이론에 관한 거는 이제 자연과학에서 시작되었고 1937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베르트람피라는 사람이 주창을 한 거다. 쉽게 얘기하면 조직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았다. 그리고 유기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특성을 갖느냐?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의 어떤 과정을 거친다. 우리가 뭐 호흡이라든가 아니면은 식사를 할 때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 일어나는데 그런 과정을 갖고, 그리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런 과정이 조직이 유기체랑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직도 마찬가지로 환경을 의식하면서 조직의 운용 방향성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운더리 스패닝 액티비티라는 말을 썼고요. 경계 관리 활동이라는 말을 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조직 내에 완충 부서가 필요하다. 버퍼링 디파트먼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시고 톰슨의 이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톰슨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학자다. 왜냐하면 60년대에 이제 이론을 제창을 했잖아요. 행동하는 조직이라는 그 저서를 통해서 70년대 본격적으로 환경 변화가 급변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앞서간 학자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우리 아직 6장이에요. 7장은 안 들어갔고 13페이지 챈들러 톰슨의 이론의 시사점이 등장해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외부 환경 변화가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그래서 챈들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가 전략을 따른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조직 구조를 환경이 변할 때마다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죠?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톰슨의 이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이론을 적용해서 조직의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죠. 두 번째, 조직이 생존하기 위한 운용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게 바로 전략이죠. 그리고 이에 따른 조직 구조를 마련한다. 이런 것들 챈들러, 톰슨에 다 해당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에 부합할 핵심 기술. 핵심 기술에 대한 얘기는 이게 이제 1980년대 초중반쯤에 가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나와요. 그 핵심 역량이라는 용어의 원조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기술을 톰슨은 기술적 합리성이라는 말로 테크놀로지컬 레셔널리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롱 링크드 테크놀로지, 인텐시브 테크놀로지, 메디에이팅 테크놀로지 세 가지를 제시를 했었죠. 그리고 네 번째, 폐쇄적 관점의 경영 이론과 개방적 관점 이론의 경영 이론이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폐쇄적 관점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그 고전
경영학에서 중시했던 조직 운영의 어떤 기본 원리들, 그죠? 우리 페어리나 베버 같은 사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일반 관리론의 페어리나. 그래서 페어 같은 경우 잠깐 복습을 해보면 조직 운영 원리를 발견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대한 건 의식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큰 조직을 제대로 운영할 것인가. 이게 폐쇄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베버는 그런 거대해진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합법적 권한을 가진 관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오픈 시스템에서 개방적 환경에서는 개방적 시스템에서는 외부 환경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내부의 어떤 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와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페이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봅시다. 이제 14페이지, 15페이지에서는 이제 우리가 써가면서 해볼까요? 전략에 대한 어떤 흐름이 나오거든요. 전략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시기별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60년대 대표적인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 챈들러와 톰슨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환경 영향이 있었던 시기 70년대 환경 변화가 왜 이렇게 이제 조직에 큰 파급을 줬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이유만, 딱 하나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 한 가지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일 쇼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70년대에 이제 제 1차,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오페크가 이제 강력한 그 산업국들의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유값이 올라가면 우리도 전 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 근데 그런 어떤 격동의 시기가 바로 70년대였다라는 거고, 이런 어떤 전략적 접근에 대한 흐름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시대적인 어떤 특징이 어떠냐, 그 시대적인 특징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6장 마지막은 자연스럽게 조직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할 7, 8장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강의 초반에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자, 거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읽어보세요. 자, 우리 강의 듣는 거 잠깐 멈춤하시고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셨다고 하고, 온라인 강의 이런 게 편하네. 우리 오프라인 수업 같으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거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보세요 그러고 이제 막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질문 못하는 건 좀 아쉽죠. 자, 거기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그 시기적인 구분은 학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70년대 중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80년대 초반이 아니라 중반 정도로 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시기 구분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려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연도까지는 너무 정확하게 우리 할 필요 없다. 뭐 국사 시간도 아니니까. 자, 거기 보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전략 부분에서 이 포터라는 사람은 너무나 중요해요. 포터. 파란색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중요해서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써봤어요. 마이클 포터. 마이클 포터는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를 했었어요. 공유 가치 창출을 이야기할 때, 그죠? CSV, Creating Shared Value 이야기할 때 2011년에 포터를 위시한 여러 사람들이 공유 가치 창출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공헌과 기업의 이익 창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다. 곧 기업 활동이 CSR과 맞닿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보면 CSR보다 더 확장된 어떤 전략적인 개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역시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포터를 빼놓고 논할 수가 없다. 앞으로 제가 이제 뭐 온라인 수업이라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지 못하겠지만, 대부분 어떤 전략적인 이론들, 전략적인 이슈들이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포터라고 대답해도 틀리진 않을 거예요. 거의 절반 이상은 포터가 다 관여가 돼 있으니까. 자, 그런 포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포터는 산업조직론을 바탕으로 5가지 세력 모형을 언급하면서
위험 요인이 적고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 이 단어들이 다 중요해요. 매력적인 시장, 그 다음에 5가지 세력 모형, 영어로 얘기하면 Five Forces Framework이라는 말 되게 중요하거든 용어거든요.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포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포터는 우리 핸드아웃의 그림에 이제 얼굴이 보일 텐데 그분이 이제 올해 나이가 이제 70대 초중반 정도 되셨어요. 1947년생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제 대학에서 학부 시절에는 이제 공학을 전공했거든요. 기계공학인가 정확하지 않아요. 하여튼 공학을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71년도에 하버드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박사 과정에서는 이제 다시 경제학을 공부해서 역시 하버드에서 학위를 받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의 이론을 보면 어떤 경영학적인 이슈들이 경제학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터가 제시한 이론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들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회자되고 있는 이른바 Five Forces Framework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이론 또한 경제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산업 조직론이라는 거예요.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 산업 조직론이라는 게. 산업 조직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이론들을 살펴보면 SCP 모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른바 SCP 모델. 그래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S는 뭐냐면은 구조예요. 구조. 스트럭처.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산업의 구조. 산업의 구조를 얘기해요. 구조. 그 다음에 C는 컨덕트, 행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리고 P는 퍼포먼스, 그래서 성과. 그래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구조, 행위, 성과,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산업조직론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SCP 모형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리려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이 구조라는 건 이것도 써볼까? 컨덕트 우리 필기에 내용이 없으니까 요 P는 퍼포먼스. 우리말로 구조행위 성과 이러지 말고 스트럭처, 컨덕트, 퍼포먼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업의 구조를 얘기해요. 시장이라는 말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셔도 돼요. 의미는 좀 다르지만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산업이 있다. 자동차 시장이 있다. 그러면 자동차 산업에 있는 어떤 산업의 구조가 어떠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경쟁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거든요. 경쟁 구조. 그래서 경쟁 구조가 있고 뭐 수요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비용 구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각각 우리가 3가지 요소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경쟁 구조에 대해서 컴피티션 스트럭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 구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이런 거 공부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독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독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도 한번 써보자. 모노폴리. 독점을 모노폴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그 다음에 우리 과점이라는 게 있어요. 과점. 올리고폴리라고 해요. 올리고폴리. 그리고 뭐 참고로 복점이라는 게 있어요. 복점. 사실 복점도 과점이죠. 그러니까 복점은 2개가 있다. 그래서 듀오폴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듀오폴리. 듀오. 2개를 우리가 듀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완전 경쟁. 퍼펙트 컴피티션.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정도만 우리 공부하면 될 것 같다. 독점적 경쟁,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다시 지금 구조행위 성과 모형 얘기를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구조행위 성과 모형이 산업적인 논을 대표할 수 있는 모델이고, 그리고 그 영향하에 포터의 여러 가지 전략적 이론들이 제시됐는데, 가장 대표적인 5 Forces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설명하기 좋다보다는 연결이 된다라고 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산업의 구조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구조가 경쟁 구조, 컴피티션 스트럭처, 그 다음에 코스트 스트럭처, 비용 구조, 그리고 디맨드 스트럭처, 뭐 수요 구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기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만 보자. 제일 중요한 거는 경쟁의 구조, 컴피티션 스트럭처가 중요한데, 경제학에서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들어보셨던지. 지우고 얘기해보자. 자, 그래서 독점이라는 거, 우리 과정은 이미 우리 공부했었다. 저기서 우리 카르텔 공부할 때, 그죠? 리니언시 제도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카르텔 얘기하면서 과점 시장에서 얘기했나? 얘기 안 했으면, 카르텔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점 시장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유 같은 경우도, 정유 산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과점이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뭔지. 자, 아까 필기를 했으니까 1번 독점부터 한번 봅시다. 독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져요? 독점은 어떤 산업 내에서 시장이 그 경쟁자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경쟁이 거의 없죠. 그죠?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 과점은 몇 개의 기업들이 해당 산업에서 혹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유, 우리나라 같은 경우 4개 정도, 그죠? SK, GS, 그 다음에 S-오일, 오일뱅크,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완전 경쟁부터 한번 봅시다. 두 개는 쉬우니까. 완전 경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Perfect Competition. 완전 경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A라는 어떤 시장이 있으면은 시장 점유율을 1% 가진 기업들이 100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1%고, 이거 써볼까? 시장 점유율이 마켓 쉐어가 1%고 그 수가 예를 들어서 100개다. 그러면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가 없죠. 절대 강자라는 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좀 강자잖아요. 왜냐면 수익도 클 가능성이 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네에 있는 치킨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동네에도 치킨집이 꽤 많은데 한 대충 세어보니까는 한 거의 5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근데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일단 진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 쉬워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뭐 부업으로 치킨집을 하나 한다고 그러는데 창업 비용 얼마인데요? 한 5천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규모에 따라서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5천만 원은 이게 적은 돈인가요?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보로 잡힐 만한 게 있잖아요. 그죠? 은행에서 5천만 원 빌려가지고 하면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만약에 망하면 바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진입과 퇴거가 상당히 용이하다, 쉽다 라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강자가 없고.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연스럽게 행위 얘기가 나오네. SCP에서 이런, 뭐부터 설명할까? 봅시다.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많이 벌어져요? 가격 인하가 많이 일어나겠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치킨집 같은 경우 저희 동네에 한 마리에 5,000원까지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또 어떤 치킨 보통 우리가 사 먹으려면 한 17,000원, 8,000원 정도 하잖아요. 5,000원이면 정말 많이 내려간 거죠. 그럼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거. 되셨죠?
그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완전 경쟁 시장 구조에서의 일반적인 기업들의 컨덕트다. 뭐 성과는 어떻게 되느냐? 성과는 별로 크지 않겠죠. 이해되셨어요? 구조행위 성과 모형이 이런 거예요. 경제학에서 시장 구조에 따라서 그 시장에서 활동하는 혹은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행위가 결정되고 그로 인한 성과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한번 볼까요?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아까 필기한 거랑 연결을 좀 잘 시키세요. 자, 독점적 경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완전 경쟁하고 똑같아요. 자, 100개라는 거는 참여자 수가 그죠? 많다라는 거죠. 참여자 수가 많다라는 건 공통점인데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자동차 한번 또 써봅시다. 자동차.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어디죠? 저도 이거 순위가 자주 바뀌어가지고 정확하지 않은데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그 다음에 1, 2위를 다투는 회사가 독일의 폭스바겐이라든가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가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현대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세계 한 5, 6위권 정도 들어가고요. 이런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점적 경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완전 경쟁처럼 다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있고 높은 기업들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경쟁은 치열하지만 수익 창출이 낮는 기업들이 있다. 그런 환경에서는 기업들의 행위가 어떨까요? R&D 같은 게 치열하겠죠. 연구 개발이 치열하겠죠. 우리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이제 전기차를 향해서 뭐 독일 자동차라든가 독일 에 있는 뭐 BMW나 벤츠 회사들 마찬가지고 일본에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연구 많이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광고 같은 경우도 치열해지겠죠. 시장 점유율이 높은 몇몇의 기업이 서로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 치열한 광고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컨덕트다. 그리고 성과를 봤을 때는 이익이 나는 기업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 뭘 설명할 수 있느냐? 어떤 산업의 조직에 대해서, 그죠? 어떤 식으로 시장 구조에 따라서 기업들이 어떤 컨덕트를 하고 그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결정되는가. 그래서 핵심은 이 주변 설명만 길어졌는데 포터는 이런 SCP 모형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결과적으로는 개별 기업이 이거 중요하니까 개별 기업의 스탠스라고 하는 게 좋겠다. 쉽게 여러분들 말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스탠스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봅시다. 포터가 얘기했던 환경의 어떤 위험 요인을 갖다가 우리가 크게 5가지를 얘기하거든요. 1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쳐야겠다. 첫 번째는 진입자 위협, 경쟁 위협, 그 다음에 대체제, 이게 제자 조심하세요. 제화할 때 그 제자예요. 그 다음에 공급자, 구매자, 진입자, 경쟁, 라이벌리 스레트라는 말을 써요. 라이벌리, 그 다음에 대체제, 공급자, 구매자. 이 5가지를 제시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포터의 이론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 개별 기업의 어떤 입장, 스탠스에 위쳐져 있다. 경제학에서는 산업의 어떤 구조, 특히 경쟁 구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컨덕트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파악하는 반면에 철저하게 전략은 개별 입장이니까. 왜냐하면 전략적인 입장이라는 거는 기업마다 다르니까. 우리나라 현대차하고 일본의 토요타 입장이 다르잖아요. 과연 어떤 식으로 운용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산업에, 우리가 활동하는 산업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환경 요소가.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서 우리가 처한 위험 요인이 뭔가를 파악하자는 거야.
현대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경쟁 위협이 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요타 입장에서는 공급자 위협이 클 수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그런 위협이 있잖아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지금 생산이 모자라가지고 자동차 수출에 혹은 자동차 제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현대 같은 경우하고 일본 자동차 브랜드하고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 입장에 스탠스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학적인 이론을 개별 기업의 전략적 운용 방향성에 적용을 해보았다. 과연 우리 기업에게 위협을 주는 요소는 뭔가? 이런 식으로 살펴봤다는 거죠. 자, 이어서 제가 2부에도 설명 계속 드리겠습니다.